안녕하십니까, 박부용입니다. 조선일보가 지금 이제 4월 10일 날 총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제 경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노동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전면에 글을 올린다는 게 상당히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4월 10일 총선은 기왕 이제 각 당에서 지금 공천 작업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는데 총선이 끝나고 만약에 어떤 지형이 정해져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게 뭔가를 갖다가 조선일보가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2대 88로 쪼개진 노동시장을 바꿔야 한다. 이런 자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했어요. 가장 중요했던 게 조선업 하청 직원들은 연봉이 대기업 원청 근로자의 50%에 70% 수준이다. 원청이 기피하는데 더 위험한 업무를 더 맡는 일을 하청업자들이 실은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 근로자 중 12%인 대기업 정규직 260만 명입니다.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는 1936만 명입니다. 이게 아마 이제 퍼센테이지로 12대 88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대기업 조선사와 협력업체, 정부, 지자체 등이 2023년 2월 함께 마련한 상생협약이 하나둘 가동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 석유화학, 항공우주산업, 식품 등 다른 산업에서도 원하청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조선업계의 첫 실험이 어떤 성과를 낼지 각계가 주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다양한 복지 등으로 겹겹이 보호받는 대기업 정규직 12%와 낮은 임금의 사회적 안전망도 부족한 나머지 중소기업 비정규직 88% 간 이중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88%라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불투명한 미래로 고민하는 상황은 고스란히 저출산, 노인빈곤, 청년들의 취업 포기 등 여러 사회 문제로 이어지는 중이다. 이걸 이제 그래도 다행스럽게 2023년에 요런 또 상생협약이 맺어져서, 근데 이제 이걸 좀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이게 가장 이제 큰 장애 요인이 지금 12%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어떤 카르텔은 굉장히 아주 단단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엊그제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은 우리나라에서 언론 노조가 필요 있을까요? 그 다음에 공기업,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 그 다음에 교사들. 그런데 이제 저번에 서희초 사건으로 보니까 교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어떻게 뭐랄까, 진보 쪽의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었죠. 거기 보니까 정말로 교사들이 움츠려 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 그렇지는 않죠. 다 그러지는 않는데, 학부모들이 행포, 예전에 우리 학교에 다닐 때는, 물론 이제 그때는 그 학교 선생님이시면은 최소한 교대가 나오고 이제 사범대학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농촌 같은 데는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무학자도 있었고, 뭐 초등학교 간신히 나오고 옛날에 한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뭐 이제 배우고 못 배우고 떠나가지고 선생님들은 굉장히 존중을 했죠. 감히 학생들이 선생들한테.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 게, 보니까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부터 정신적인 문제로 있어갖고 상담을 받는 학생들이 있대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의 어떤 갖고 있는 그건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그러고 좋은 직장을 갖게 만들려고 일종의 스트레스를 좀 굉장히 얘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여러 학원을 보내고
경쟁 심리를 부추겨가지고 하여간 뭐 우등생이 되길 바라고. 그런데 본인이 갖고 있는 자질은 그게 아닌데 어떻게 다 1등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특히나 사회적으로 전문가 직업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의사라든가 어머니가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자녀들이 더 그런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사회 현상으로 아까 말한 12% 대 88%가 갖고 있는 이 구조적인 상황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알고 있으니까 자기 자녀들이 그 12% 정도의 안에 못 들어가게 되면 평생을 갖다 뭐 경제적으로 고생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제 그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독려를 하고 부추기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질환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 가지고 향후 우리 애들이 자라면서 좀 안정적이고 좀 차분하고 그런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그냥 마음 놓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런 세상을 맞이하게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세상이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갖고 있던 경제적인 조건을 생각한다면은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이 경제력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안 되네요. 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더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57세인데요. 이 사람은 용접공입니다. 하청업체에서 일하는데 90년대까지는 원청이나 하청에 임금 차이가 별로 없었대요. 근데 이제 IMF 오면서 여러 가지 막 회사에 뭐 적용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바로 하청업체 직원들한테는 뭐 임금도 삭감되고 그러는데 원청업체 직원들은 그때 이제 기왕이 뭐 노조도 형성되어 있고 다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더 문제는 이 사람들한테 만약에 하청업체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일이 생겨서 어디 다치거나 오히려 더 이제 위험한 직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아프거나 그렇게 되면은 바로 급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아주 어려운 환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원청업체 직원들은 좀 쉬어도 뭐 거기에 이제 보장이 돼 있으니까 안심하고 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인 관여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 전체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원청업체 직원들하고 하청업체 직원들 간에 특히 이제 계약직, 이건 뭐 계약직은 정말로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일을 하면서 30대가 되고 40대가 돼도 불안정하니까 지금 하청업체 직원들이 되겠죠. 기왕이 이제 50대, 60대가 돼가지고 결혼하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결혼을 했으니까 출산을 했겠죠. 근데 지금 20대, 30대가 하청업체 소속이고 불안정한 직업군에 소속돼 있으면은 아예 결혼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염려하고 있는 출산율, 이게 해결을 하려면은 이런 부분부터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 22세에 이제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취직해 있는 친구인데 아마 월급을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월급을 한 240만 원을 받는데 월세 관리비로 50만 원, 원룸 보증금 원리금 상한으로 40만 원, 통신보험 등 각종 생활비를 빼면 남은 돈 40만 원인데 이제 이 친구는 대학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정상적인 대학 공부는 못하고 아마 학점 은행제 수업을 듣는 것 같아요. 뭐 학사고시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러면 한 20만 원 남다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결혼을 꿈꾸고 미래를 꿈꾸겠냐 이거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정치인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가장 또 제가 항상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치인들을 언급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지금 얼마나 많은 특혜를 그러니까 지금 의협도 문제입니다. 의협의 그 전공의들이 파업하는 것도 지금 학교 다닐 때는 공부는 오히려 뭐 전부 일률적으로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의대를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수능시험 점수를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의사들도 물론 연봉이 많아요. 연봉은 많지만 비교적으로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은 이런 혜택을, 그러니까 그런 수준도 좀 조절을 해주면은 자기들 직업에 만족하고 소명 의식을 갖고 일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필요 없는,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서는 그 보조하는 사람들을 국회의원 몇 명이서, 의원 몇 명이서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국회의원들은 뭐 한다고 나서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끝나고 나면은 완전히 다시 원래대로의 상태의 국민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건 뭐 대통령을 똑같습니다. 총리를 하건 대통령을 하건 똑같은 일반 국민으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지방에다 성처럼 뭘 지어놓고 갔다가 끝까지 그걸 또 무슨 표를 얻으려고 때만 되면 가서 인사하러 가고, 이제 이런 걸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이 지지해갖고 대통령이 됐으면은 5년 동안 열심히 국민한테 봉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정도 됐으니까 아마 좀 이제 그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제가 들어보니까 5년간 지급을 받고 나머지는 그 없대요. 연금 형식으로 나오는 게.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특혜를 주냐 이거야, 대통령들한테도. 나는 윤석열 대통령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5년 동안 근무하고 나면 5년 동안 대통령직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일반 국민보다 못 살겠습니까? 잘 살지. 그러면은 일반 국회의원들, 또 공직에 있던 상급 이상의 공무원들, 법조계에 있었던 사람들 선언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국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대법원 판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상급 이상 공무원까지 하고, 대통령도 하고, 국회의원 했으니까 내가 재임하는 기간에는 필요한 부분은 급여를 받겠지만은 끝나고 나면은 일반 국민으로 돌아가겠다. 대부분 외국의 수상, 그 다음에 대통령들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대한민국, 이 반쪽짜리 대한민국에서 이 어렵게 사는 국민들도 많은데 꼭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젊은 애들이 기대를 갖고 살만한 대한민국이다 생각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그래야 이 젊은 애들이 출산한 애들이 자라나서 나라도 지키고 또 나이 먹은 사람들 먹여 살릴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평균 재산도 뭐 몇십억씩 되더만, 전번에 고위공직자들하고 국회의원들 재산 신고한 거 보니까 그걸로 먹고 살면 되지. 얼마나 더 챙기려고. 이번에 22대 국회의원들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이 국회에 등원해가지고 그것부터 정리를 하세요. 그래야 덜 억울하게 생각하지. 그래야 노동자들도 우리가 굉장히 특혜구나. 그 은행에서 그냥 젊은 애들 빚 얻어갖고 집 산 거 거기다가 이자 붙여갖고 그 이자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작년에가 2020년도에가 이자 수익이 48조가 됐다니까. 2023년도는 50조도 넘었겠네. 그런 건 왜 정리 안 하고. 그런 것부터 정리하는 운동, 지금 조선일보가 잘 시작했는데 그것까지 터치를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살기 좋은 세상 만드는 데 선봉적인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